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1차 대전 동안 미국 정부가 전쟁 수행을 위해서 반전 평화 세력과 노동자 조직을 어떻게 탄압해내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했다는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의 전쟁은 국내 반대파 제거에도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1차 대전 기간 동안 대규모 투옥과 고문, 또 민간 자경단에 의한 폭력, 언론 검열, 흑인 살해, 운동가, 과격파 노동운동가 등을 해외 추방하는 등 상당히 잔인한 민주주의 파괴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윌슨 행정부는 1차 대전이 세계 민주주의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국내 민주주의 파괴의 명분이 됐다는 겁니다. 대략 1917년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17년부터 1921년까지 이른바 레드스퀘어, 빨갱이 공포라고 해서 국내의 어떤 좌파 또는 반전평화 세력들을 대단히 잔혹하게 탄압했다는 얘기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917년 4월 6일 날 미 의회가 전쟁을 결정한 지 2주일 만에 미국 정부는 전쟁 동원을 위해서 공보위원회 CPI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전쟁 열기를 고취시켰습니다. 한편 두 달 후인 1917년 6월 15일에는 방첩법을 통과시킵니다. 방첩법이라는 거는 이제 간첩을 방지한다 그런 뜻이죠. 에스피오나지 액트라고 하는데 말로는 간첩 잡는 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반전 평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반선동 금지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특히 이 방첩법이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첩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미국 군대의 성공적 작전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범죄이다. 방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최고 20년 징역 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군의 성공적 작전 수행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징병을 거부한다거나 전쟁을 반대하는 발언만 해도 방첩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복종, 군 복무 거부 이런 거를 선동한다라고 인정이 되면 전쟁 반대 세력으로 해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방첩법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수정헌법 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새로 추가한 법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빌 오브 라이트, 그러니까 권리장전이라고도 하죠. 보통은 이제 수정헌법 1조라고 하는데 그 수정헌법의 1조가 뭐냐면 언론 자유에 관한 겁니다. 의회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라는 게 미 수정헌법 1조인데 따지게 보면은 이 방첩법은 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겁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말만 해도 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요. 방첩법이 만들어지고 두 달 뒤에 1917년 8월 달에 방첩법 위반으로 첫 번째 기소가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회주의자 찰스 쉔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쟁 참여를 비난하는 전단 15,000장을 찍어서 배포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징병, 그러니까 미국 시민을 군대로 강제로 끌고 가는 거는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3조 위반이다. 징병은 월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류를 상대로 저지르는 극악한 행위다. 따라서 협박에 굴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군대 가지 말자. 그런 내용이죠. 이 찰스 쉔크가 결국 방첩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거는 방첩법으로 기소된 사람 중에 가장 가벼운 형이라고 합니다. 이 찰스 쉔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법이 미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라고 항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방첩법은 미국에서 반전 평화 세력을 억압하는데 아주 주요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11년인가요? 12년인가요? 그 위키리크스라는 걸 통해서 미국의 안보 관련 여러 가지 비밀을 폭로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줄리안 어산지, 또 미국 NSA 등 미국의 그 정보기관들이 미국 시민들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사찰을 행하고 있다.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메르켈 등, 또 메르켈, 독일 또는 프랑스의 총리 등도 도청하고 있다. 이런 걸 밝힌 에드워드 스노든, 이 두 사람들도 전부 다 이 방첩법에 의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줄리안 어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에 있죠. 에드워드 스노든은 모스크바로 망명해 있는데, 만약에 방첩법을 적용해서 이 재판을 받으면 최소 한 140년에서 170년 징역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방첩법은 원래 전시에만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 12월 미국이 중공군한테 밀렸을 때죠.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에 아직도 그게 안 풀렸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첩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회주의자인 유진 뎁스인데요. 이 사람은 1896년도부터인가요? 하여튼 대통령 선거에 5번 출마했고 1912년도에는 6%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1918년 6월 16일 날 징병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사회주의자들인데 오하이오 켄턴에 있는 그 감옥에 가서 징병에 반대한 사회주의자 3명을 만나고 나와서 바로 그 교도소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이 유진 뎁스 연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유진 뎁스의 연설 일부를 인용한다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제도가 민주적이라고, 우리가 자유와 자치를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담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지요. 역사를 통틀어 전쟁은 정복과 약탈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본질입니다. 언제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지배계급이었고 실제로 전장에 나가 싸운 것은 피지배 계급이었습니다. 지배계급은 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잃을 것은 전혀 없는 반면 피지배 계급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을 잃을 뿐입니다. 특히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이어서 유진 뎁스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실제로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할 사람들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정당한 것이라면 국민들 스스로 전쟁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실제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여러분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전쟁과 평화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 직후에 유진 뎁스는 방첩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당시 청중 가운데 징병 연령에 해당되는 젊은 남성들이 있었고, 뎁스의 연설은 신병 모집이나 입대를 방해했다는 게 체포 이유입니다. 실제로 유진 뎁스는 10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대법원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기각한 이유는 유진 뎁스의 연설이 노동하는 사람은 전쟁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암시를 했다. 따라서 이것은 징병방해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합니다. 유진 뎁스는 32개월을 복역한 후에 1921년 12월 당시 하딩 대통령의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66세였다고 합니다. 1차 대전 기간 동안 또는 그 후에 그 방첩법 위반으로 투옥된 사람이 900명이라고 합니다. 수천 명이 체포됐고,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징병 거부가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1917년 8월 1일, 그러니까 전쟁 참여하기로 하고 한 3개월쯤 4개월쯤 지났을 때죠. 뉴욕 헤럴드라는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첫 징병 대상 100명 중에 90명이 나는 군대 못 가, 면제 판정해줘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6만 5천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 비전투 복무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기업과 언론, 학계 등에서는 전쟁 반대자에 대해서 가혹한 탄압을 하면서
전쟁 열기를 고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후 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은 1896년인가부터 전쟁부 장관, 국무부 장관을 했고, 미 해군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또한 뭐 합동참모본부를 창설하는 등 미 제국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1917년 참전 결정 당시에는 뉴욕주의 상원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굉장한 그 거물급 정치인이자 변호사죠. 이 사람이 전쟁 결정하자마자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해선 안 된다 라고 말을 했고, 이후에 윌슨의 특사로 유럽 등 해외를 순방하고 8월 달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뉴욕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밤 이 도시를 배회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일 해가 뜨자마자 끌고 나가서 반역죄로 총살시켜야 할 자들이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가고 돌아다니는 놈들은 끌려가서 죽어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도시에서 매일 발간되는 몇몇 신문의 편집자들은 기소, 처형해서 마땅한 사람들이다. 반전을 주장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죠.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참전을 반대한 교수들을 쫓아낸 겁니다. 예를 들면 1917년 10월 달에 컬럼비아 대학 교수 2명이 해고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2명을 해고한 니콜라이 머리 버틀러 총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컬럼비아 대학에는 미국 정부의 효과적인 법 집행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 교수도 학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자의 불온한 행동을 발견 즉시 대학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도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 해고 조치에 박수를 쳤습니다. 학문의 자유라는 환상이 법에 저항하라고 부추기고 반역을 유포하는 교수를 보호할 수는 없다.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자가 선동을 일삼고 반역을 가르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참전 방침에 군말 없이 따르고 젊은이들에게 참전을 권유해라. 아니면 잘린다. 뭐 그런 얘기죠. 이 해고 사태가 난 지 일주일 뒤에 찰스 비어드라는 역사학과 교수가 항의 사임합니다. 나중에 이 찰스 비어드라는 분이 나올 텐데, 이분은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이고, 특히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등 미국의 어떤 미국 사회의 그 밑바탕에 이 경제적 이익,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를 이룬다는 것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찰스 비어드는 사실은 1차 대전 참전을 찬성한 사람이에요. 독일의 군국주의를 비판했고 미국의 참전을 열렬히 찬성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억눌러야 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이지 위태위태합니다. 이 나라는, 미국은 권위에 대한 불복종을 통해 건설된 나라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언론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반전을 주장하든 뭐 반자본을 얘기하든 언론 자유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말하자면 이제 소수의 목소리였고, 미국의 어떤 이 언론 자유, 미국 사람들은 사실 언론 자유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뭐 메카시즘이라든가 9.11 이후에 특히 민간 사찰 등을 통해서 미국의 언론 자유는 계속 위축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처럼 좌파 교수들이 수청됐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도 엄청난 압력이 들어왔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콜롬비아 대학의 버틀러 총장은 참전을 결의하는 국회 결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상원의원이 6명이 있었어요. 그중에 위스콘신의 로버트 라폴레트라는 상원의원이 대단히 아주 강력한 반전론자였는데, 이 버틀러 총장이 상원에 대고 전쟁을 반대한 라폴레트 상원의원을 의회에서 잘라라, 이렇게 요구까지 합니다. 이 반전 평화 세력에 대한 탄압은
이 정부라든가 대기업, 뭐 학계, 언론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민간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적 성향의 미국 시민들도 전쟁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발적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1917년 여름에 미국 수호 연맹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메리칸 프로텍티브 리그라는 건데 일종의 자경대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스스로 우리 사회를 지키겠다 이런 건데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전쟁 반대를 외치는, 거리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을 단속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917년 6월 현재 60개 도시에 10만 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 수호연맹에 대부분의 회원들은 은행가, 철도업체, 뭐 호텔업자 등 주로 지역 유지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자산계급 또는 뭐 금권계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우편물들을 영장 없이 검열하고 또 영장 없이 개인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급습해서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이 미국 수연맹의 자체 주장에 따르면 자기네들은 자그마치 300만 건의 불충성 행위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300만 건의 불충성 행위가 많은가 적은가를 떠나서 대단히 많은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수호연맹 외에도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이거는 이제 그대로 하면 법무부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정의의 뭐 부서 이런 뜻이겠죠. 또 뭐 나이츠 오브 리버티, 자유의 기사들, 이런 식으로 민간 차원에서 전쟁 참여를 고취시키는 그런 자경단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각 주에 이런 자경대 조직들이 생겨가지고 전쟁 국채, 리버티 번드라고 하는데 자유 국채라고 하는데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돈을 내라는 거죠. 전쟁 국채를 사라, 또는 전쟁 반대를 외치지 마라. 말하자면 이제 주민들의 충성심을 조사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언론들에 대해서는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 이런 선동하는 사람들은 발견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1918년이 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나라 역사상 이토록 철저하게 치안이 유지된 적이 없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국민들, 다른 생각을 가진, 전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평화를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부 도시에는 기관총이 설치되기도 했고 군대가 순찰하게 됐다고 합니다. 뭐 오마하라든가 클리블랜드 같은 데서는 엄청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국 계엄령을 위한 비밀 문서도 만들어놨다고 그래요. 여차해서 국민들이 반전 주장이 뭐 시위, 데모로까지 번지는 것을 대비해서 계엄령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도 만들어놨고, 실제로 이런 이 군대 동원은 1960년대 베트남 반전 시위 때 실제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많은 출판물들이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이 됩니다. 근데 우체국, 그 당시 우정국장이라고 하죠. 전국의 우체국을 총괄하는 우정국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냐면 반전을 주장하는 신문이나 잡지는 배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배달을 금지시킨 거죠. 그 배달 금지가 된 이 정기 간행물이 약 수백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5개, 75개는 폐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는 것은 이 전쟁 열기 앞에서는 사실은 뭐 있으나마나한, 말하자면 가공의 자유가 돼버린 것이죠. 이처럼 이 보수적인 미국 시민들이 평화를 주장하는 반대 평화 세력을 탄압한 한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 조직이 있습니다. 세계 산업 노동자 연맹이라고 하는데 인더스트리얼 워커즈 오브 월드라는 IWW라는 굉장히 강력한 노동자 조직이 있었는데 1차 대전을 계기로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거죠. 미국이 1917년 4월 6일 날 선전포고를 한 직후에 이 IWW의 기관지인 산업노동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자본가들이여,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징병이라니. 노동계급이 거부하는데 싸우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유럽에 나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은 미국의 자본가들과 싸우겠다라고 대단히 과격한 선언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냐면 1917년 9월 달에 법무부 수사관, 나중에는 이제 FBI가 되는데 그때는 그냥 BI입니다. Bureau of Investigation. 이 수사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무정부주의자라든가 사회주의자들을 말하자면 수사하는 그런 조직인데 1917년 9월 어느 날 전국 각지의 IWW, 그러니까 세계산업노동자연맹 회관 48곳을 급습해서 지도자 165명을 체포합니다. 죄목은 징병 방해, 탈영 선동, 노동관련법 위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 4월 1918년 4월 달에 101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형사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5개월 동안의 형사재판은 당시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형사재판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IWW의 지도자 빌 헤이우드를 비롯한 전원에게 최고 20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벌금이 자그마치 250만 달러가 부과됐습니다. 사실상 IWW는 공중분해된 거죠. 이후에 빌 헤이우드는 러시아로 망명했고 IWW는 해체됐습니다. 이거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노동운동 탄압이고 각 지역에서도 좀 전투적이고 과격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례를 들면 1917년 11월 달에 오클라호마 툴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석유가 개발돼가지고 석유 붐이 대단했던 도시인데 그 당시 지역 언론, 툴사의 지역 언론에서 뭐라고 썼냐면 대독일 전쟁의 첫 번째는 IWW를 목 졸라 죽이는 것이다. 재판 따위는 필요 없다. 증거만 있으면 즉석에서 총살시켜야 한다. 석유 한 방울이라도 덜 채굴하는 것은 곧 독일 황제를 도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운동은 이적행위다. 이제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은 노동자 조직, 노동조합 파괴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메카시즘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1946년, 47년에도. 또 주목할 만한 거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잡아간 IWW 노동 조직가, 노동운동가 외에도 그 지역의 유지들이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그냥 마음대로 임의로 잡아가서 린치를 가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툴사의 경찰 총수 그리고 툴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체의 사장 이런 사람들이 IWW 노동운동가들을 사형, 그러니까 임의로 폭력을 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독일군에게 유린당한 벨기에의 아녀자들, 벨기에의 부인과 어린이들 위해서 너희들을 징계하노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CPI의 어떤 그런 전쟁 선전이 대단히 유효하게 먹혔다는 얘기죠. 이 밖에도 1890년대 말 1900년대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이런 좌익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을 때였는데 엠마 골드만이라고 러시아 출신의 무정부주의자가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징병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1920년인가요? 21년인가 하여튼 러시아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이 엠마 골드만이 이러한 노동조합 파괴,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서 배심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토록 빈곤한 상태에서 어떻게 세계의 민주주의를 보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처럼 스스로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고 있으면서 민주주의 안전한 세계를 만든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 대중의 군사적 예속과 경제적 노예화 속에서 잉태되고 대중의 눈물과 피로 양육된 민주주의는 결코 민주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제정부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따르면
인민들에게는 이런 정부를 폐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진정 유효하다면 미국의 노동자들은 이 현재 미국 정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역을 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민간인 사찰이 일상화가 됩니다. 사실 미국이 민간인 사찰을 시작한 것은 1898년 필리핀 전쟁 때부터인데요. 그때는 규모가 작았지만 1차 대전은 워낙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찰이 일상화됐고,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의 사찰은 주로 노동운동가들을 상대로 한 사찰과 노조 파괴였는데, 그것은 사실은 민간 몫이었어요. 말하자면 사립탐정, 핑커튼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립탐정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운동가를 사찰할 뿐만 아니라 총을 동원해서 거의 전투하다시피 전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립탐정 외에 FBI, 그다음에 군 정보부대, 이런 데들도 민간인 사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17년까지는 그 사찰이라는 게 민간 사립탐정의 영역이었고 주로 노동운동 군세에 한정됐었는데, 1917년 이후에 정부 사찰이 대폭으로 확대되면서 민간인 사찰이 일상화됐다는 거죠. 이게 2차 대전 후 또 9.11 이후에 더욱 확대했다고 하는 건데, 1917년부터 그런 민간인 사찰이 확대가 됐고, 특히 전쟁이 끝난 후 1919년 11월 달에 유명한 파머 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머라는 건 그 당시 법무장관 이름인데, 1919년 11월부터 1920년 1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급진파라고 지목된 5,000명 이상을 체포해서,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엠마 골드만 같은 외국인 출생 활동가들 약 수백 명은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외국으로 강제 추방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좌파를 척결한 거죠. 이때 이 파머 레이드를 총 주도한 사람이 그 유명한 에드가 후버입니다. 그 당시 에드가 후버의 나이가 24살이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1972년 에드가 후버가 죽을 때까지 에드가 후버는 미국의 민간인 사찰에 그야말로 총두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1917년부터 1921년까지의 어떤 아주 강력한 민간인 사찰 및 탄압, 이거를 이제 책으로 펴낸 사람이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미국의 사회학자 아담 호흐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메리칸 미드나이트예요. 미국의 한밤중. 부제는 전쟁과 폭력적 평화, 미국의 잊혀진 위기, 잊혀진 민주주의 위기라는 얘기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 호흐실드가 말하기를 윌슨 대통령을 겨냥한 거죠. 나라 간의 분쟁을 협상으로 푸는 국제기구, 즉 국제연맹의 창설을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그러니까 국제연맹 창설이 나의 정치적인 최대 과제야 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지난 100년간 미국의 민주주의와 민권에 대한 가장 극악한 공격을 주도했다. 그리고도 그는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를 민주주의의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해서 하면서 윌슨이 결정한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은 실제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빈 껍데기로 만들고 사실상 유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1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미국이 반전평화 세력과 노동운동을 어떻게 탄압했는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1차 대전을 통해서 1차 대전이 보통 이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1차 대전이 끝났으면 세계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2차 대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1차 대전은 어떻게 보면 모든 전쟁을 시작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대전이 그러면 그 이후에 세계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